귀도 못 듣는 주제에 무슨 음악이냐? 최도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콩쿠르 대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15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죠. 그 앞에 서 있던 14살 소녀 이수아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꽉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들을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몇 달 전 서울 동대문구 한 골목 깊숙한 곳으로 돌아가야 하죠. 매캐한 기름 냄새와 분식 냄새가 뒤섞인 그곳, 바로 중앙시장 안쪽 구석진 자리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말입니다. 수아야, 김밥 한 줄 더 싸주렴. 박미란이 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40살의 어머니는 이미 아침 6시부터 가게 준비를 하느라 땀범벅이었죠. 튀김기에서는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도마 위에서는 탁탁거리는 칼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 공기 중으로 퍼지는 미세한 떨림들을 온몸으로 느꼈죠. 수아는 어머니의 손짓을 보고는 능숙하게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아이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튀김기의 온도가 적당한지 기름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알 수 있었고 김밥 속 재료들이 골고루 들어갔는지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죠. 어머, 수아가 또 그러고 있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수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김밥을 말면서도 한쪽 손으로는 젓가락 2개를 이용해 무언가를 연주하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놓인 고무줄을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마치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 아이 음악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다른 손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미란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들을 수 없는 음악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아이를 괴롭힐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이정호가 들어왔습니다. 42살의 아버지는 택배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죠. 온몸에서는 땀 냄새가 났고 유니폼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수아야, 아빠 왔다. 이정우가 수어로 말하자 수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 핸들에서 느꼈던 진동을 기억하며 딸에게 다가갔죠. 엔진의 떨림, 도로의 울퉁불퉁함, 그 모든 것들이 핸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처럼 수아도 세상의 리듬을 나름의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송하다가 봤는데 음악학원에서 오디션 한다더라. 이정우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박미라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귀도 안 들리는 아이가 무슨 음악을. 왜 안 돼? 수아는 다른 방식으로 느끼잖아. 바닥의 진동, 공기의 움직임. 그건 음악이 아니라고요. 현실을 좀 봐요. 부부의 대화는 수어로 이루어졌지만 수아는 두 사람의 표정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또 부모님이 다투게 되었구나. 수아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그때 가게 밖에서 들려온 웅성거림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저기 봐, 바이올린 케이스 들고 가는 애들. 아, 맞다. 근처에 새로 생긴 음악학원 다니는 애들이구나. 요즘 애들 참 좋겠다. 우리 때는 그런 거 배우고 싶어도.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모두 수아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악기 케이스와 악보 가방은 수아에게는 다른 세계의 물건처럼 보였죠. 특히 한 아이가 들고 있던 바이올린 케이스의 우아한 곡선이 수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왼손으로는 목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활을 그리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정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미란아, 한 번만 기회를 줘보자. 안 돼요. 다른 애들한테 놀림받을 거예요. 수아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수아 평생 꿈도 못 꿔보라는 거야?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베개를 안고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상상했죠. 바이올린의 현을 누르면 어떤 느낌일까? 활이 현을 스치면 어떤 진동이 전해질까? 그 떨림이 온몸으로 퍼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다음 날 아침 분식집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처 회사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오는 시간이었죠. 수아는 언제나처럼 어머니를 도우며 김밥을 썰고 있었는데 문득 한 손님의 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이 음악학원 다니는데 진짜 재능이 있나 봐요. 부럽네요. 음악하는 아이들 보면 참 우아해 보이던데. 그러게요. 특히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예술이죠. 수아는 그들의 입모양을 읽으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바이올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죠. 그때 박미란이 딸의 표정을 보고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박미란은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수어로 말했죠. 수아야, 엄마가 너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야. 내가 다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망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호는 택배 배송 중에 우연히 그 음악학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모니 음악학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문 앞에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니 신입생 오디션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공고문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었고 초보자도 환영한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수아는 계속해서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탁, 탁, 탁 하는 소리가 이어졌죠. 이정호는 그 리듬이 꽤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의 패턴과 비슷했거든요. 수아야, 정말 음악 배우고 싶니? 이정호가 수어로 물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온 얼굴에 드러났죠. 응, 정말 배우고 싶어? 그럼 한번 가보자. 여보. 박미란이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이정호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딸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록 현실의 벽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전, 이정호는 수아와 함께 하모니 음악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학원 내부는 수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벽면에는 유명 음악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각종 악기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수아의 시선을 끈 것은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15살의 그는 이미 이 학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학생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개인 레슨을 받아온 그의 연주 실력은 또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아는 유리창 너머로 그의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우아한 자세와 흐르는 듯한 손목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 오빠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수아가 수어로 말하자 이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저런 실력자들 사이에서 수아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디션 보러 오신 거죠?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를 가리켰습니다. 네, 저희 딸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해서요. 그때 학원 안쪽에서 박소연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38살의 그녀는 날카로운 인상과 함께 철저히 실적 위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수아를 한번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특별한 상황이 있나요? 네. 아니,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이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하게 말했죠. 저희 딸이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순간 학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습하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봤죠. 박소연 원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색해졌습니다. 아, 그런데 음악을 배우시겠다고요? 네, 저희 딸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요. 하지만 음악은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연습실에서 나온 최도윤이 수아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원장님, 귀도 못 듣는 애가 어떻게 음악을 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닌가요? 도윤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그들의 시선이 따가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정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박소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죠. 청각장애 아이가 학원에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학원 이미지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테스트는 해봐야겠네요. 박소연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학원은 실력 위주로 운영됩니다. 동정심으로는 안 되거든요. 수아에게는 간단한 리듬 테스트가 주어졌습니다. 박소연이 메트로놈을 켜고 일정한 박자를 내자 다른 학생들은 쉽게 따라했죠. 하지만 수아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발끝으로 박자를 맞춰보려 했죠. 처음에는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도윤은 대놓고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진동을 더 섬세하게 느끼려 노력했고 점점 박자에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자가 맞네.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소연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박자야 맞출 수 있겠지만 음정은 어떻게 맞출 건가요? 그건 이정우가 대답하려던 순간 연습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김아린이었죠. 32살의 그녀는 이 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한때는 꿈을 품고 연주자의 길을 걸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강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할인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든 유리컵을 가져와 수아 앞에 놓았죠. 이거 한번 만져봐. 할인이 바이올린 활로 유리컵 가장자리를 문지르자 컵에서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컵을 만지고 있던 손끝으로 진동을 느꼈죠.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인이 다른 높이의 소리를 내자 손끝으로 느껴지는 진동의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신기하지? 소리마다 다른 진동이 있어. 할인이 수어로 말하자 수아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죠. 하지만 박소연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할인 선생, 설마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건 아니죠? 왜 안 될까요?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학원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귀도 못 듣는 애가 우리랑 같이 수업 받으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콩쿠르 같은 데 나가면 창피하고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수아는 그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걱정됐거든요. 원장님 생각해 볼게요. 할인 선생,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순간 수아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이 진열된 곳으로 걸어갔죠. 물론 함부로 만질 수는 없었지만 그 앞에 서서 바이올린을 바라보는 수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이정우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아야, 괜찮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박소연에게 다가갔죠. 몸짓으로 바이올린을 가리키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죠? 박소연이 이정호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네요. 박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학원 운영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죠. 그때 할인이 다시 나섰습니다. 원장님, 개인 레슨으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학생들과 섞이지 않게. 그래도 제가 책임지고 가르쳐 보겠습니다. 할인의 말에 박소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 레슨이라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섰죠.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박소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안에 기본기를 마스터해야 해요. 안 되면 그만두는 거로 하고. 한 달이요? 그건 너무. 아니면 말고요. 이정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거든요. 하지만 수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아의 바이올린 레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말입니다. 첫 레슨 날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식집 일을 도왔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박미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다치지 말고 다녀와. 어머니가 수어로 말하자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열심히 배워올게. 드디어 수아의 음악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모니 음악학원의 작은 연습실에서 수아의 첫 바이올린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아리는 수아 앞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죠. 물이 든 그릇, 크기가 다른 풍선들, 그리고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스피커까지. 일반적인 바이올린 레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소리가 뭔지부터 알아볼까? 할인이 수어로 말하며 첫 번째 풍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들어 낮은 음을 연주했죠. 풍선을 만지고 있던 수아의 손에 둥글둥글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낮은 소리야. 할인이 설명하자 수아는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음을 연주했죠. 풍선의 진동이 날카롭고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은 소리고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리마다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막연히 상상만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리는 다음으로 물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물 표면에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수아에게 보여줬죠. 수아는 그 아름다운 파동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음악이 눈에 보인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자, 이제 바이올린을 직접 만져볼까? 하린이 자신의 바이올린을 수아에게 건네줬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악기를 받아들었죠.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동시에 묵직한 무게감도 느껴졌습니다. 바이올린을 턱 아래 올려놓는 순간 수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바이올린을 직접 만지게 된 거죠. 하리는 수아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왼손은 이렇게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활을 이렇게 잡는 거야. 수아는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죠. 손목이 뻣뻣해지고 자세도 어색했습니다. 하린이 수아의 손을 잡고 함께 활을 그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현에서 나온 소리가 바이올린 몸통을 통해 수아의 턱과 어깨로 전해졌죠. 수아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바이올린의 진동이었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떨림이 이렇게 강렬할 줄은 몰랐거든요. 신기하지? 바이올린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야. 하린의 설명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활을 들어 스스로 연주해 보려 했죠. 첫 번째 시도는 처참했습니다. 활이 현 위에서 미끄러지며 거친 소리만 났죠. 하린은 그런 수아를 보며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수아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처음에는 다 그래. 하린이 격려하며 수아의 손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레슨이 끝날 무렵 수아는 간단한 활긋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 진전이 있었죠. 하린도 수아의 집중력과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 집에서도 연습해봐. 하린이 수어로 말하자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아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죠. 바이올린을 만졌던 느낌, 진동으로 느낀 소리들,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우와 박미라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이정우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며칠 후 학원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레슨을 받는다는 소문이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퍼진 것이죠. 저 아이 때문에 학원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한 학부모가 박소연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콩쿠르 나갈 때 악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박소연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개인 레슨이라고는 했지만 같은 공간에서 연습하다 보니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최도윤의 반응이 가장 심했습니다. 수아가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비웃음을 머금었죠. 쟤는 뭐 하는 거야? 바이올린 가지고 놀기라도 하는 건가? 도윤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도 못 듣는 주제에 음악한다고 나대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리는 수아를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수아의 열정과 노력을 보며
점점 더 애착이 생겼거든요. 한때 자신도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수아야, 이제 간단한 곡을 배워볼까? 레슨 시작 2주 차 할인이 악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작은 별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곡이었죠. 수아는 악보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음표들이 복잡해 보였거든요. 할인은 수아를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음표마다 번호를 매길게. 그리고 각 번호는 손가락 위치야. 할인이 바이올린 지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며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랐지만 수아에게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죠. 수아는 천천히 왼손 손가락을 움직여가며 연습했습니다. 활을 긋는 것과 손가락을 누르는 것을 동시에 하기란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습 중에 갑자기 연습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윤이 들어온 것이죠. 뒤따라 몇 명의 학생들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 연습 중이었구나. 도윤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음악이야? 수아의 연주는 확실히 어설펐습니다. 음정도 불안했고 리듬도 정확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쟤 때문에 연습실 분위기 완전 이상해졌어. 한 학생이 투덜거렸습니다. 귀도 안 들리는 애가 무슨 바이올린이야? 할인이 학생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진 후였습니다. 수아는 그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연습이나 해. 할인이 학생들을 내보내려 했지만 도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랑 같은 콩쿠르에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콩쿠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할인에게 물어보니 몇 달 후에 지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수아도 나갈 수 있어? 수아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인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아의 실력으로는 아직 무리였거든요. 글쎄, 좀 더 연습해 봐야겠어. 할인의 애매한 대답에 수아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콩쿠르에 나가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 수아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집에서도 젓가락과 고무줄로 계속 손가락 연습을 했고 바이올린 자세를 취하며 상상 연주를 반복했습니다. 박미라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박소연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거든요. 한 달 차 평가일이 다가왔습니다. 박소연 원장은 수아의 진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연습실에 들렀죠. 수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었고 할인은 옆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배운 걸 들어볼까요? 박소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습실에 울렸습니다.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바이올린을 턱에 올렸죠. 작은 별 첫 소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는 발끝으로 바닥의 진동을 느끼며 최대한 정확하게 연주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정이 불안했고 활이 현 위에서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었죠. 박소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이 정도로는 도저히 합격점을 줄 수 없었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연습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력은 인정하지만요. 박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네요. 음정도 불안하고 활 웅궁도 거칠어요.
할인이 수아를 감싸려 했습니다. 원장님, 하지만 이 아이의 상황을 생각하면. 할인 선생, 우리는 음악학원이에요. 동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연습실 문이 열리며 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자신의 레슨 시간이었거든요. 수아의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귀도 못 듣는데 음악을 어떻게 해요? 도윤의 말에 박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수아는 그들의 차갑고 무시하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며 눈물이 글썽해졌죠.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연습했는데 이런 결과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할인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줬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미 무너진 후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바이올린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분식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죠. 수아야, 무슨 일 있었니? 이정우가 수어로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역시 무리였나 봐요. 우리 수아가 너무 상처받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죠. 하지만 이정호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다음 날 할인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박미라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수아가 실망을 안겨드려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해요. 할인은 수아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앉아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바이올린 그림이었습니다. 수아야, 안녕. 할인이 다가가자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선생님, 저 정말 못하는 거죠? 수아가 수어로 물었습니다. 할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원장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할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바이올린이었죠. 수아 사이즈에 맞는 작은 악기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 바이올린이야. 앞으로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만의 바이올린이라니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 학원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음악은 남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거야. 하지만 콩쿠르도 나가자. 내가 도와줄게.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콩쿠르에 나갈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음악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날부터 수아의 진짜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지만 할인은 수아를 끝까지 지켜주었죠. 개인 연습실을 따로 잡아주고 수아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닥에 진동 패드를 깔아 리듬감을 기를 수 있게 했고 목과 어깨로 전해지는 바이올린의 진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수아는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학원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도윤의 괴롭힘이 심해졌거든요. 야, 너 정말 콩쿠르 나갈 거야? 어느 날 복도에서 도윤이 수아를 막아섰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냐? 소리도 못 듣는 주제에.
수아는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도윤은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있잖아. 내가 나가면 다른 애들한테 피해야. 분위기 망친다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수아를 둘러싼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맞아. 콩쿠르는 진짜 실력 있는 애들만 나가는 거야. 장애인이라고 점수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서 혼자 취미로 하면 안 되나? 수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마다 자신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저희는 그냥. 수아야, 연습실로 가자. 할인이 수아를 데리고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지막 말이 수아의 마음에 깊게 박혔죠. 선생님도 알잖아요. 쟤 때문에 학원 이미지만 나빠져요. 연습실에서 할인은 수아를 위로했습니다. 수아야, 그런 말들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말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넌 다른 애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콩쿠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려던 참에 박소연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원장실에서 박소연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콩쿠르 참가는 좀 무리인 것 같아. 왜요? 할인이 항의했지만 박소연은 단호했습니다. 학부모들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솔직히 수아 실력은 제가 책임질게요. 할인 선생, 현실을 봐요. 이 아이가 무대에 서면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실례죠. 그 순간 수아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라는 걸까요? 콩쿠르 참가를 거절당한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자신만의 바이올린을 꺼내 무음으로 화를 저어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과 같아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분식집에서는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지만 수아에게는 그마저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미라는 딸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우리 수아가 너무 힘들어해요. 하지만 안 돼요. 저 아이가 더 상처받기 전에 끝내야 해요. 이정호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택배 배송을 하며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딸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딸이 상처받는 걸 막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지만 수아를 가르치는 일만큼은 멈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한때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아만큼은 다른 길을 걸었으면 했습니다. 수아야, 진짜 포기할 거야? 할인이 연습실에서 묻자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선생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나는 괜찮아.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매일 받는 차가운 시선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그리고 콩쿠르 참가마저 막혀버린 현실이 너무 무거웠죠. 그때 학원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말고도 희망 나눔 음악제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죠. 이 행사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무대였습니다. 할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수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라고 격려했죠. 수아야, 이건 콩쿠르가 아니야. 그냥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야. 하지만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지만 이 소식이 학원에 알려지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소연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안 됩니다. 학원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이미지 관리를 생각해야죠. 원장님, 이건 콩쿠르도 아니고 그냥 음악제예요. 할인 선생, 학원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평판이 나빠지면 끝이에요. 논쟁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할인은 수아를 위해 끝까지 설득했지만 박소연은 완고했죠. 결국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할인 선생, 선택하세요. 학원을 택할 거냐, 그 아이를 택할 거냐. 그 말을 들은 할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잃으면 생계에 큰 타격이 올 거였거든요. 하지만 수아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아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음악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수아를 놀리기 시작한 것이죠. 야, 수아. 바이올린 잘 돼가? 반 아이들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음악해? 신기하다. 수아는 그들의 놀림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편할 곳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는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아가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최도윤과 몇 명의 학생들이 들어온 것이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윤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무슨 연습을 한다고 그래? 수아는 그들을 피하려 했지만 도윤이 바이올린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잠깐만. 우리도 내 연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리며 수아를 둘러쌌습니다. 맞아, 맞아.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해. 소리 못 듣는 애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보자. 수아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이올린을 들어 간단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긴장한 탓에 평소보다 연주가 엉망이었습니다. 활이 미끄러지고 음정도 불안했죠.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는 척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음악이야? 소음공해 아니야? 귀 안 들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하는지도 모르겠네. 수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주를 계속할 수 없었죠. 바이올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도윤이 악의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있잖아. 너 때문에 우리 학원 이미지 완전 망쳤어. 학부모들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죠. 바이올린을 안고 연습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할인과 마주쳤지만 수아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할인이 뒤따라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아는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바이올린 그만둘래. 박미랑과 이정호는 딸의 결정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가 너무 많이 상처받은 게 눈에 보였거든요. 수아야, 정말 괜찮겠니? 응.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날 이후 수아는 바이올린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음악학원도 나가지 않았죠. 꿈에 그리던 바이올린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할인은 수아가 나오지 않자 분식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박미란이 완곡하게 거절했죠. 선생님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수아는 다른 길을 걸어야겠어요. 하지만 수아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이에요.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수는 없어요. 하리는 돌아서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련이 수아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반전의 출발점이 되곤 하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바이올린을 놓은 수아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분식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김밥을 썰고 튀김을 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수아는 여전히 젓가락으로 무의식적인 연주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에서 일하던 수아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진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건물 위층에서 무언가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귀로는 들을 수 없었지만 발끝과 온몸으로는 그 리듬을 느낄 수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수아는 건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작은 연습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하린이 혼자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연주는 수아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멜로디였는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수아에게 전해졌죠. 하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하린이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 서 있던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지만 먼저 말을 건넨 건 하린이었죠. 수아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선생님은 왜 여기서 연습하세요?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학원 그만뒀어. 원장님이랑 너무 많이 부딪혀서. 수아는 놀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선생님까지 학원을 그만두게 된 거였나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때문인가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하린이 수아 곁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있잖아, 수아야. 나도 너처럼 한때 꿈을 포기한 적이 있어. 선생님도요? 하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연주자의 꿈을 접어야 했던 일 생계를 위해 학원 강사가 되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아있던 일들을 말이죠. 그런데 너를 가르치면서 다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어. 정말요? 응. 내가 바이올린을 만질 때 그 눈빛을 봤거든. 그건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 수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 동안 억누르고 있던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할 거야? 하린의 질문에 수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원해서 포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건지 헷갈렸거든요. 수아야, 음악은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거야. 그 말이 수아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오랜만에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내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만지지 않았던 악기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조심스럽게 활을 들고 현을 그어보았습니다. 예전만큼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그 떨림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순간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음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수아는 하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이번엔 정말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작은 연습실에서 다시 레슨을 시작했죠. 이번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음악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누군가가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특정 학원에서 경쟁 상대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음악계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콩쿠르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주최 측에서는 급히 재조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도윤이 다른 참가자들의 악기를 몰래 손상시키거나 연습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그날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택배 오토바이에 달린 블랙박스에 도윤이 수아의 송진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이정호가 영상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수아가 연습에서 실수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였어요. 도윤이 의도적으로 바이올린 활에 쓰는 송진을 품질이 나쁜 것으로 바꿔놓았던 것이죠. 이정호는 즉시 이 영상을 콩쿠르 주최 측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조사 결과 도윤의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하모니 음악학원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박소연 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도윤은 모든 콩쿠르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당했던 괴롭힘과 차별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콩쿠르 주최 측에서는 수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콩쿠르에 특별 참가자로 나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연주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수아야, 어떻게 할래? 할인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볼래요. 이번에는 정말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수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기까지는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했죠. 과연 수아가 자신의 음악을 온전히 들려줄 수 있을까요? 콩쿠르 무대에 서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수아와 하리는 그 작은 연습실에서 밤낮으로 연습에 매달렸죠.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바이올린을 놓았던 탓에 손가락 감각이 둔해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무대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서 평소보다 실수가 잦았습니다. 수아야, 너무 긴장하지 마. 할인이 격려했지만 수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때 할인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수아만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발목에 착용하는 진동 장치와 바이올린 턱받침 아래에 부착하는 진동 패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착용하면 음악의 리듬과 진동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거야. 할인의 설명에 수아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실제로 장치를 착용하고 연주해 보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무대 바닥의 울림, 오케스트라의 저음, 심지어 관객들의 박수 소리까지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콩쿠르 무대에 설 준비가 된 것 같았죠. 연습에 몰두하는 사이
수아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부정행위가 폭로되면서 수아가 당했던 괴롭힘도 함께 알려졌거든요. 사람들은 수아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도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아가 그 아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콩쿠르 무대에서 어떤 연주를 들려줄까? 우리도 응원하러 가야겠어. 박미랑과 이정호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이 수아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수아야, 무대에서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어머니의 당부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콩쿠르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죠. 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 수아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분식집 단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수아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마지막 점검을 도와줬죠. 진동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바이올린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수아야, 기억해. 음악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네, 선생님.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수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수아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죠. 다음 연주자는 특별 참가자 이수아 양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죠.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수백 명의 관객들이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관객석에서 부모님과 할인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수아는 바이올린을 꺼내어 턱 아래 올렸습니다. 진동 장치를 통해 무대 바닥의 울림이 전해져 왔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택한 곡은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할인과 함께 가장 많이 연습했던 곡이기도 했고 수아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기도 했거든요.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홀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아의 연주는 기교보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 음 한 음에 지금까지의 아픔과 희망이 모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진행되면서 관객들은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몇몇 관객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연주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이올린 현 중 하나가 끊어진 것이죠. 보통이라면 연주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 개의 현으로 곡을 계속 이어갔죠. 즉석에서 편곡을 하면서 말입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수아의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현이 끊어진 것조차 음악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수아의 실력에 놀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도 감격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오늘 저는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음악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 소녀가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하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해낸 것이죠.
남들과 다른 방식이었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이정우와 박미란이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단골 손님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수아는 무대에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관객들의 박수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발끝으로 전해지는 진동과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의 감동한 표정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순간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자신도 남들과 똑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콩쿠르가 끝난 후 수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연주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수아의 이야기에 감동했죠. 하지만 수아에게 가장 소중한 건 관중들의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었거든요. 콩쿠르 이틀 후 분식집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아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어머니를 도우며 김밥을 썰고 있었습니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일상이 바뀐 건 아니었거든요. 수아야, 정말 대단했어.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연주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자신의 음악을 인정받았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런 가운데 뜻밖의 손님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콩쿠르 심사위원장이었던 박 교수였죠. 60대의 그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권위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 양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 교수의 등장에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미라는 당황하며 손을 닦았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수아 양의 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 교수는 수아에게 다가가서 수어로 인사했습니다. 수어를 배워온 그였기에 수아와 직접 대화할 수 있었죠. 수아야, 내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니? 음악을 계속할 생각인가?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음악을 사랑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박 교수는 수아의 순수한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박 교수는 가방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울음악대학에서 온 거야. 내게 특별 입학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더구나. 수아와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음악대학이라니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장학금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정우와 박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딸에게는 좋은 기회였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혼자 서울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걱정됐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수아의 재능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까우니까요. 박 교수가 돌아간 후 가족들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아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수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음악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가족과 떨어져 사는 건 무서웠거든요. 그때 할인이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교수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수아에게 조언해 주러 온 것이죠. 수아야,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 하지만 무서워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 무서운 거야. 하지만 내 꿈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
하리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한때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지 못해서 후회했던 이야기를 말이죠. 나는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달라. 이미 여러 번 용기를 냈잖아. 며칠 후 수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음악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것이죠. 가족들과 떨어지는 건 슬펐지만 음악을 더 깊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입학 전까지 몇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시간을 할인과 함께 더 열심히 연습하며 보냈죠. 이제는 학원이 아닌 작은 연습실에서였지만 그곳이야말로 진짜 음악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최도윤과 박소연은 사건 이후 완전히 음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고 박소연은 학원 문을 닫아야 했죠. 부정행위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서울음악대학 입학일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수아를 배웅하러 나왔죠.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아야,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덩달아 목이 메었습니다. 할인도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항상 기억해. 음악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네, 선생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수아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서울음악대학에서 수아는 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생들도 만났고 음악에 대한 시야도 넓어졌죠. 무엇보다 자신의 장애가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수아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진동을 통해 음악을 느끼는 방법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그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아는 음악 치료사이자 교육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아는 가끔 고향의 분식집을 찾습니다. 부모님을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 작은 분식집에서 젓가락으로 리듬을 맞추며 꿈을 키웠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수아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개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수아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식집에서 젓가락으로 리듬을 맞추던 그 작은 소녀가 이제는 세상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세상을 더 깊이 들었고 그래서 세상은 그녀의 음악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음악은 완벽한 청각이나 뛰어난 기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만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